내 이름은 김도진이다. 한때 대한민국 특수부대 707 특임대에서 전설이라 불리던 사나이. 산과 들, 강과 바다, 심지어 모래폭풍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목표를 완수하던 나는 이제 낡은 작업복을 입고 기름때 묻은 손으로 낡은 차들의 엔진을 만지고 있다. 도시 외곽의 허름한 카센터. 이곳이 내 새로운 전장이자 은신처였다. 녹슨 공구들과 고장난 기계들 사이에서 나는 과거의 그림자로부터 벗어나 평범한 삶을 살고자 발버둥 쳤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익숙한 엔진 오일 냄새는 오히려 마음을 편안하게 했다. 오늘 아침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일찍 카센터 문을 열었다. 찌그러진 보닛을 두드리고 타이어의 공기압을 확인하며 하루를 시작했다. 이곳에서의 삶은 단조로웠지만 나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안정감을 주었다. 과거에 치열했던 삶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고요함이 나를 감쌌다. 누군가의 명령을 기다리거나 언제 죽음이 덮쳐올지 모르는 불안감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었다. 하지만 완벽하게 평화로운 것은 아니었다. 내 마음 한구석에는 늘 아물지 않는 상처가 존재했다. 손목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오래된 흉터는 과거의 잔재였다. 임무 중 생긴 상처가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과거에 잃어버린 것들, 그리고 그로 인해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침묵의 삶을 상기시켰다. 나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더 이상 누구도 잃지 않을 것이라고. 특히 내 딸, 은지는 내 삶의 전부였다. 그녀는 내가 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게 하는 유일한 이유이자 내가 숨 쉬는 이유였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은지는 내게 남겨진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다. 나는 카센터 한쪽에 마련된 작은 방에서 은지와 단둘이 살았다. 방은 좁았지만 은지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아바 좋은 아침, 은지가 잠옷 차림으로 방에서 나왔다. 부스스한 머리, 잠이 덜 깬 눈. 그래도 얼굴에는 천진난만한 미소가 가득했다. 나는 은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다. 잘 잤어, 우리 딸? 아침 준비 다 됐어. 식탁 위에는 내가 서툰 솜씨로 만든 토스트와 계란 프라이가 놓여 있었다. 은지는 투박한 내 요리를 언제나 맛있게 먹어주었다. 나는 은지가 밥을 먹는 동안 옆에서 낡은 책가방에 찢어진 부분을 꿰매고 있었다. 달고 다른 가방이었지만 은지는 새 가방을 사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다. 오히려 아빠에게 부담이 될까봐 늘 괜찮다고 말했다. 그런 은지를 볼 때마다 내 마음은 미어지는 듯했다. 아빠, 나 이 가방이 제일 좋아. 아빠가 꿰매줘서 더 튼튼해졌잖아. 은지의 말에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사실 내 마음은 아팠다. 남들처럼 좋은 학용품 하나 제대로 사주지 못하는 무능한 아빠 같아서. 하지만 나는 은지가 상처받을까봐 내색하지 않았다. 대신 나는 매일 아침 은지의 머리를 따주고 학교 갈 준비를 도왔다. 은지가 학교에 갈 때면 나는 언제나 카센터 문 앞에서 은지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다. 내 세상의 전부인 은지가 작은 발걸음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나는 늘 불안감에 휩싸였다. 이 세상이 과연 내 딸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을까? 점심시간이 되어 카센터 문을 잠그고 집 근처에 있는 작은 사회복지시설로 향했다. 그곳은 내가 정기적으로 들르는 곳이었다. 고아원과 노인정이 함께 있는 곳이었다. 나는 이곳에서 낡은 가구나 망가진 시설들을 수리해주거나 아이들에게 낡은 장난감을 고쳐주곤 했다. 큰 돈을 기부할 여유는 없었지만 내 기술과 노동력이라도 보태고 싶었다. 그것이 과거에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한 속죄이자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김 사장님, 오늘도 오셨네요. 아이들이 김 사장님 오시기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설의 원장님이 환한 얼굴로 나를 맞이했다. 아이들은 내 주변에 모여들어 제잘거렸다. 나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며 낡은 자전거를 수리하기 시작했다. 한 아이가 다가와 내 손에 낡은 빵 조각을 쥐어주었다. 아마도 그 아이의 점심 식사였을 것이다. 아저씨, 이거 드세요. 아저씨, 힘내서 고쳐주세요. 나는 아이의 순수한 마음에 목이 메었다. 나는 그 빵 조각을 받아들고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다. 배가 고프지는 않았지만 아이의 진심이 담긴 선물이었기에 한 입 베어 물었다. 퍽퍽하고 맛없는 빵이었지만 그 어떤 산해진미보다 값진 것이었다. 이것이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었다. 큰 일을 도모하기보다는 작은 것에서 의미를 찾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타인을 돕는 것. 수리 작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라디오에서는 학교 폭력에 대한 뉴스가 흘러나왔다. 끊이지 않는 학교 폭력 사건과 그로 인해 고통받는 아이들의 이야기. 그리고 가해 학생들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고 오히려 피해 학생들이 숨어 살아야 하는 현실. 뉴스를 듣는 내 손에는 힘이 들어갔다. 그들은 대체 왜 그런 짓을 하는 걸까? 그 아이들의 부모들은 뭘 하고 있을까? 문득 뉴스 화면에서 스쳐 지나가는 학교 폭력 예방 캠페인 영상에 내 눈길이 멈췄다. 영상 속에는 학생들이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이 빠르게 지나갔고 마지막에는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낳습니다 라는 문구가 나왔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나는 폭력을 혐오한다. 하지만 때로는 폭력만이 폭력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과거에 나를 떠올렸다. 오직 폭력으로만 세상을 지배하려 했던 나의 임무들. 그리고 그 끝에 남은 것은 폐허와 상처뿐이었다. 나는 더 이상 그런 방식으로 살고 싶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와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은지는 학교에서 돌아와 숙제를 하고 있었다. 나는 은지의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나는 은지를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낼 것이다. 그녀가 이 세상의 어두운 그림자에 잠식되지 않도록. 나는 더 이상 무능한 아빠가 아니다. 과거에 나는 세상에 의해 부서졌지만 이제 나는 내 딸을 위해 다시 일어설 것이다. 하지만 나는 알지 못했다. 내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은지에게 이미 어둠의 그림자가 들이우고 있다는 것을. 나의 작은 카센터, 나의 평화로운 집, 그리고 나의 전부인 은지의 세상이 곧 산산조각 날 것이라는 것을.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학교 폭력 뉴스가 며칠 후 나의 현실이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나는 잠든 은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평화로운 은지의 얼굴을 보며 나는 다가올 폭풍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내 눈에 비친 은지의 모습은 한없이 작고 연약해 보였지만 동시에 나에게 살아갈 용기를 주는 유일한 존재였다. 나는 은지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나의 흉터 가득한 손목을 내려다보았다. 나는 잊고 싶었던 과거를 다시 떠올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내 세상이 산산조각 나기 시작한 건 은지가 학교에서 돌아온 어느 늦은 오후였다. 그날따라 은지는 유난히 말이 없었다. 평소 같으면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제잘거리며 이야기했을 텐데 묵묵히 저녁을 먹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나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직감했다. 아이의 작은 어깨가 유난히 움츠러들어 보였고 뒤통수에서 느껴지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나를 짓눌렀다. 다음 날 아침 은지의 얼굴에는 옅은 멍자국이 보였다. 나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은지야, 얼굴이 왜 이래? 어디 부딪혔어? 내 목소리는 떨렸다. 은지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을 회피했다. 아니야, 아빠. 그냥 넘어졌어.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은지의 눈빛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아이를 다그치는 것은 오히려 더 깊은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묵묵히 은지의 상처에 연고를 발라주었다. 내 손끝에 닿는 은지의 작은 얼굴이 너무나도 연약하게 느껴졌다. 그날부터 은지의 이상 행동은 계속되었다. 학교에 가기 싫어했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잠결에 엄마를 부르며 흐느끼는 은지의 모습을 볼 때마다 내 가슴은 찢어지는 듯했다. 나는 그녀의 고통이 무엇인지 알아내야 했다. 그녀를 구해야 했다. 며칠 후 나는 은지가 학교에서 돌아오자 조심스럽게 그녀를 안방으로 불렀다. 식탁 위에는 은지가 가장 좋아하는 초콜릿 케이크가 놓여 있었다. 은지야, 아빠한테 숨기는 거 있지? 괜찮아, 아빠는 다 이해할 수 있어. 아빠는 항상 은지 편이야. 나는 은지의 작은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은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뚝뚝 흘렸다. 나는 그녀가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기다렸다.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은지는 작은 목소리로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 같은 반 아이들 몇 명이 은지를 따돌리고 언어폭력을 일삼으며 심지어는 몸에 손을 대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했다. 돈을 요구하고 숙제를 대신시키고 말을 듣지 않으면 때리고 협박했다고 했다. 은지의 작은 어깨가 흐느낌에 따라 들썩였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과 함께 알 수 없는 공포가 서려 있었다. 아빠, 나 이제 학교 가기 싫어. 그 애들이 너무 무서워. 은지의 말에 내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다. 나의 전부인 딸이 이렇게 잔혹한 세상의 폭력에 노출되어 있었다니. 나는 내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다. 나는 그녀를 지키지 못했다. 과거 특수부대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했던 내가 내 딸 하나 지키지 못했다니. 자괴감이 밀려왔다. 괜찮아, 은지야. 아빠가 다 해결해 줄게. 아빠가 다 막아줄게. 걱정하지 마. 나는 은지를 꼭 끌어안았다. 그녀의 작은 몸이 내 품 안에서 떨리는 것을 느꼈다. 내 안에서는 끓어오르는 분노와 함께 차가운 이성이 공존했다. 나는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다음 날 아침 나는 은지를 학교에 데려다 주었다. 은지는 학교 문 앞에서 발걸음을 떼지 못했다.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은지야, 용기 내. 아빠가 항상 너와 함께 할 거야. 은지는 힘없이 교실로 들어섰다. 나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이를 악물었다. 나는 학교로 들어섰다. 교무실로 향했다. 먼저 학교 측에 도움을 요청해야 했다. 정식 절차를 밟아야 했다. 교무실 문을 열자 담임 선생님과 몇몇 교사들이 앉아 있었다. 나는 은지의 아버지라고 밝히고 은지가 당하고 있는 학교 폭력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는 차분하게 그리고 최대한 이성적으로 상황을 설명했다. 은지의 몸에 난 상처들과 그녀가 겪고 있는 정신적 고통을 자세히 이야기했다. 하지만 담임 선생님의 반응은 내 예상과 달랐다. 그녀는 난처한 표정으로 한숨을 쉬었다. 김은지 학생이요. 요즘 조금 예민해진 것 같긴 합니다만 학교 폭력이란요. 혹시 오해가 아닐까요? 오해란요? 제 딸의 몸에 멍자국이 있고 매일 밤 울면서 잠 못 이루는데 이게 오해입니까? 내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하지만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김은지 학생에게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은 모두 집안 형편도 좋고 학교에서도 모범적인 학생들이라. 담임 선생님은 말을 흐렸다.
나는 그녀의 눈빛에서 냉담함과 함께 일종의 두려움을 읽을 수 있었다. 그들은 진실을 외면하고 있었다. 혹은 진실을 외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나는 그녀에게 은지가 겪었던 구체적인 상황들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담임 선생님은 계속해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녀는 심지어 내게 이렇게 말했다. 김은지 학생이 조금 더 친구들에게 살갑게 다가갔어야죠. 원래 사춘기 때는 아이들 사이에 이런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학부모님께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게 아닐까요? 나는 그녀의 말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내 딸이 고통받고 있는데 나더러 예민하다니.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제 딸이 친구들에게 맞고 돈을 빼앗기고 밤마다 울고 있는데 이게 다툼입니까? 선생님은 교사로서 아이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내 목소리가 커지자 교무실 안에 다른 교사들이 우리를 쳐다봤다. 담임 선생님은 당황한 듯 내게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했다. 학부모님,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만 너무 일을 크게 만드시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아이들에게도 좋지 않아요. 그녀의 마지막 말은 내게 협박처럼 들렸다. 그들은 은지의 고통을 외면하고 심지어 나를 협박하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이들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학교는 내 편이 아니었다. 그들은 가해 학생들의 배경에 굴복한 채 진실을 은폐하려 하고 있었다. 나는 교무실을 박차고 나왔다. 학교 건물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내 얼굴을 스쳤다. 내 마음은 분노와 함께 무력감으로 가득 찼다. 나는 학교 측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 믿었던 내가 어리석었다고 생각했다. 나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내 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때 저 멀리서 고급 외제차 한 대가 학교 주차장으로 들어서는 것이 보였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중년 여성 2명이었다. 그들은 화려한 옷차림과 오만한 표정으로 학교 안으로 들어섰다. 나는 본능적으로 그들이 가해 학생들의 부모 중 한 명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사회 고위층 특유의 자신감과 함께 타인을 경멸하는 듯한 시선이 느껴졌다. 나는 그들을 따라 학교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교장실로 향하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뒤를 따랐다. 교장실 문이 열리고 닫혔다. 나는 문 밖에서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 교장 선생님, 우리 아이가 학교 폭력이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 김은지라는 아이가 먼저 우리 아이를 질투해서 그런 거예요. 맞아요, 교장 선생님. 우리 아이는 착하고 모범적인 아이예요. 감히 우리 아이에게 그런 누명을 씌우려 하다니. 이런 일은 빨리 해결해 주세요. 괜히 일 커지면 학교 명성에도 좋지 않잖아요. 그들의 목소리는 오만했고 내용은 뻔뻔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아이가 피해자인 양 행세하고 있었다. 그리고 학교의 명성을 운운하며 교장을 압박하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내 안에서 오래전에 잠들어 있던 특수부대원의 본능이 깨어나는 듯했다. 나는 문을 박차고 들어가고 싶었지만 이성적으로 행동해야 했다. 무작정 달려드는 것은 오히려 일을 그르칠 수 있었다. 나는 증거가 필요했다. 그들의 실체를 세상에 드러낼 증거가. 나는 교장실 문 앞에서 조용히 몸을 돌려 나왔다. 학교 복도를 걸어 나오면서 나는 결심했다. 이제는 내가 직접 움직일 때였다. 더 이상 이들에게 기대할 것이 없었다. 그들은 돈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덮으려 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달랐다. 나는 내 딸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아버지였다. 나는 카센터로 돌아와 작업복을 벗었다. 그리고 낡은 서랍 안에서 오래된 가죽 지갑을 꺼냈다. 지갑 안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아내와 은지, 그리고 젊은 시절에 내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나는 사진 속에 내 모습을 보았다. 날카롭고 강인했던 특수부대원의 모습. 그 모습이 이제 다시 필요했다. 나는 결심했다. 나는 이제 조용히 숨어 살던 카센터 사장이 아니었다. 나는 은지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할 수 있는 아버지였다. 그리고 과거에 나는 감춰두었던 나의 능력과 경험을 다시 꺼내야 할 때가 왔음을 알았다. 나는 나의 707 특임대 시절의 능력을 활용하여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고 가해 학생들과 그 부모들의 악행을 세상에 폭로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내가 누구였는지 알게 될 것이다. 조용히 살아가던 김도진이 사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진 존재였다는 것을. 내 안의 어둠이 다시 깨어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었다. 내 딸을 지키기 위한, 정의를 위한 싸움이었다. 나는 낡은 의자에 앉아 밤새도록 생각했다.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할까? 어떻게 증거를 확보하고 어떻게 그들을 무너뜨릴까? 잠들지 못하는 밤이었다. 내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처럼 꼬여 있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나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었다. 내 딸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나는 기꺼이 과거의 나를 다시 불러낼 것이다. 나는 결심했다. 학교는 내 딸을 보호해주지 못했고 그들의 부모는 돈과 권력 뒤에 숨어 진실을 왜곡하려 했다.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었다. 내 안에 707 특임대 김도진이 다시 깨어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총과 칼 대신 지혜와 치밀함으로 무장해야 했다. 나는 복수를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 단지 내 딸의 상처를 치유하고 정의를 세우고 싶을 뿐이었다. 밤새워 계획을 세웠다. 먼저 가해 학생들과 그들의 부모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야 했다. 나는 과거 특수부대에서 훈련받았던 정보 수집 기술을 떠올렸다. 합법적인 선을 넘지 않으면서 필요한 정보를 얻어내야 했다. 늦은 시간까지 노트북 앞에 앉아 그들의 신상 정보, 재산, 사회적 지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들의 약점을 찾아냈다. 은지의 증언을 토대로 가해 학생은 3명이었다. 이지훈, 박세준, 그리고 최유라. 모두 이 지역에서 소위 잘나가는 집안의 자녀들이었다. 이지훈의 아버지는 대형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였고 박세준의 아버지는 건설회사의 사장이었다. 최유라의 어머니는 유명 연예기획사의 실장이었다. 모두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인물들이었다. 나는 그들의 생활 패턴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새벽 일찍 카센터 문을 열기 전 나는 낡은 오토바이를 타고 그들의 집 주변을 맴돌았다. 은밀하게, 마치 그림자처럼. 이지훈의 집은 고층 아파트 꼭대기층에 있었고 박세준의 집은 넓은 정원을 가진 단독 주택이었다. 최유라의 집은 보안이 철저한 고급 빌라였다. 그들은 모두 자신들이 견고한 성에 갇혀 안전하다고 믿고 있을 터였다. 하지만 나는 그 성벽의 작은 틈새라도 찾아내야 했다. 며칠 동안 나는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했다. 출근 시간, 퇴근 시간, 주말 활동, 자녀들의 학원 스케줄까지. 모든 정보는 내 머릿속에 정확하게 입력되었다. 나는 특수부대 시절 익혔던 관찰력과 기억력을 총동원했다. 특히 가해 학생들의 행동 패턴에 주목했다. 학교 밖에서는 어떻게 행동하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그들의 일상적인 모습 속에서 숨겨진 단서를 찾아야 했다. 가장 먼저 이지훈에게 접근했다. 지훈은 평소 학교에서 은지에게 가장 심한 폭언과 협박을 일삼았던 아이였다. 나는 지훈이 다니는 학원 앞에서 그를 기다렸다. 학원이 끝나고 지훈이 친구들과 함께 나오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친구들 사이에서 우쭐대며 거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나는 낡은 오토바이를 탄 채
그들 옆을 지나쳤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내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휴대폰은 길바닥에 떨어져 액정이 깨졌다. 나는 한숨을 쉬는 척하며 휴대폰을 주우려 했다. 아, 이런. 제길. 지훈과 친구들은 내 모습을 보며 비웃었다. 아저씨, 폰이 깨졌네요. 헐, 아저씨, 돈도 없어 보여서 어떡하냐. 나는 아무 말 없이 깨진 휴대폰을 들고 카센터로 돌아왔다. 하지만 나의 목적은 휴대폰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들의 반응을 살피고 그들의 목소리를 녹음하고 있었다. 그들의 조롱 섞인 말들이 녹음기에 고스란히 담겼다. 다음은 박세준이었다. 세준은 몸집이 크고 힘이 센 아이였다. 주로 은지를 폭행하고 돈을 빼앗았다. 나는 세준이 자주 가는 게임장에 잠입했다. 게임장 안은 시끄러웠지만 나는 세준의 행동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았다. 세준은 게임에 져서 화가 나자 게임기를 발로 차고 주변 사람들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나는 그의 폭력적인 성향이 학교 밖에서도 여실히 드러나는 것을 확인했다. 그의 폭력성을 증명할 만한 영상 증거를 확보해야 했다. 나는 은밀하게 휴대용 카메라를 설치했다. 화장실 근처 인적이 드문 곳, 세준이 친구들과 함께 흡연하는 장면, 그리고 돈을 걸고 도박을 하는 장면을 촬영했다. 이 모든 것은 나중에 그들을 압박할 중요한 증거가 될 터였다. 이 모든 행동은 과거 특수부대 시절 표적을 감시하고 증거를 확보하던 훈련과 다를 바 없었다. 단지 이번에는 나의 딸을 위한 것이라는 점만이 달랐다. 마지막은 최유라였다. 유라는 주로 언어폭력을 주도하고 은지를 따돌리게 만든 장본인이었다. 그녀는 영리하고 교활했다. 직접 손을 대기보다는 주변 친구들을 조종하는 데 능숙했다. 나는 유라가 자주 가는 고급 카페에 위장 취업했다. 서빙 아르바이트생으로 위장한 나는 유라와 그녀의 친구들이 나누는 대화를 엿들을 수 있었다. 야, 김은지, 그 거지 같은 년, 요즘 잠잠하더라. 아빠한테 일렀나 봐. 쫄기는. 그러게. 근데 걔 아빠 완전 카센터 아저씨던데. 웃겨 죽는 줄. 부모가 그렇게 무능하니까 애도 저 모양이지. 하여튼 인생은 줄 잘 서야 돼. 그들의 대화는 충격적이고 역겨웠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당장이라도 그들의 머리채를 잡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나는 참았다. 증거가 필요했다. 그들의 입에서 직접 나온 악의적인 말들, 그리고 은지를 괴롭혔다는 증거. 나는 작은 녹음기를 테이블 아래에 숨겨두고 그들의 대화를 모두 녹음했다. 그들의 오만함과 잔인함은 내 예상을 뛰어넘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듯 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나는 분노를 넘어선 슬픔을 느꼈다. 그들은 아직 어린 아이들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이미 어른들의 잔혹함을 뛰어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부모들이 그들을 이렇게 만든 장본인이었다. 그들의 부모가 가진 오만함과 편견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대물림되고 있었다. 정보 수집을 마친 나는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이제 그들의 부모를 압박해야 했다. 나는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즉 그들의 명성과 사회적 지위를 건드려야 했다. 나는 이지훈의 아버지인 대형 로펌 대표 변호사에게 익명의 편지를 보냈다. 편지에는 이지훈이 학교에서 저지른 학교 폭력의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그가 학원 앞에서 내게 했던 조롱 섞인 말들이 녹음된 파일 링크가 첨부되어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덧붙였다. 당신의 아들이 저지른 일은 단순한 청소년의 일탈이 아닙니다. 이것은 범죄입니다. 당신의 명성과 아들의 미래를 위해 현명한 선택을 하십시오. 며칠 후 나는 이지훈의 아버지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그는 내 카센터로 찾아왔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함께 분노가 서려 있었다. 김도진 씨 되십니까? 당신이 보낸 그 편지, 당신 도대체 누굽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위협적인 기색이 역력했다. 나는 그를 카센터 안으로 안내했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 차림으로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저는 그저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아버지입니다. 제 딸이 당신의 아들에게 당한 일을 알고 싶다면 제가 가진 모든 증거를 보여드리죠. 나는 그에게 은지의 상처 사진, 은지의 증언 녹취록, 그리고 이지훈이 내게 조롱했던 녹음 파일을 들려주었다. 그는 처음에는 발뺌하려 했지만 증거들 앞에서 점점 얼굴이 굳어졌다. 특히 녹음 파일에서 자신의 아들이 했던 말이 흘러나오자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그는 더듬거렸다. 당신의 아들이 저지른 일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진실을 은폐하려 했습니다. 당신은 변호사로서 누구보다 법을 잘 아실 텐데 말이죠. 나는 그의 눈을 노려보았다. 그의 눈에는 당혹감과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스쳤다. 원하는 게 뭡니까? 돈입니까? 얼마면 되겠습니까? 그는 결국 본색을 드러냈다. 나는 피식 웃었다. 돈이요? 당신 아들의 폭력으로 제 딸이 받은 상처를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나는 돈이 아니라 당신 아들의 진정한 사과와 당신들의 진심 어린 반성을 원합니다. 그리고 당신 아들이 저지른 죄에 합당한 처벌을 원합니다. 이지훈의 아버지는 당황한 듯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나를 협박하려 했지만 나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나의 눈빛에는 707 특임대 김도진의 날카로움이 담겨 있었다. 그는 나의 과거를 알지 못했지만 나의 눈빛에서 평범하지 않은 기운을 느꼈을 것이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함께 위협을 감지한 듯한 표정이 스쳤다. 그는 서둘러 자리를 떴다. 이 문제는 제가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가 떠난 후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첫 번째 고비는 넘겼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나는 그들이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분명히 나를 역으로 공격할 것이다. 나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 했다. 내 안에서 잠자고 있던 특수부대원의 본능이 깨어나면서 나는 더욱 강인해지고 있었다. 내 딸을 지키기 위한 이 싸움에서 나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과거의 그림자를 기꺼이 다시 불러내 이들에게 맞설 것이다. 나의 숨겨진 능력이 이제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지훈의 아버지가 카센터를 떠난 후 나는 긴장감을 늦출 수 없었다. 그들의 반응은 예상대로였다. 며칠 지나지 않아 나는 그들의 방역에 직면했다. 먼저 내 카센터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그 카센터 사장, 좀 이상하다더라. 딸 학교에서 문제 일으키고 다니는 양아치 아빠라던데. 손님들이 눈에 띄게 줄었고 단골 손님들조차 발길을 끊기 시작했다. 나는 이런 비열한 수법에 분노했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행동했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다. 구청에서 느닷없이 카센터에 대한 철거 명령서가 날아온 것이다. 카센터 건물이 불법 건축물이며 안전상의 문제가 있으니 즉시 철거하라는 내용이었다. 황당하기 짝이 없었다. 나는 이 카센터에서 10년 넘게 장사해왔고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 이것은 명백한 보복이었다. 그들이 가진 권력을 이용해 나를 압박하려는 비열한 수법. 나는 철거 명령서를 든 채 부들부들 떨었다. 이 카센터는 내 삶의 전부이자 은지와 함께 살아갈 유일한 기반이었다. 이곳마저 잃으면 우리는 갈 곳이 없었다.
나는 철거 명령서에 적힌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담당자는 시종일관 냉담한 태도를 보였다. 법대로 하는 겁니다. 규정에 어긋나는 건 철거해야죠. 그의 목소리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나는 그들이 이미 모든 것을 조작해 놓았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며칠 후 집으로 아동보호기관에서 방문했다. 은지에게서 학교폭력 피해 정황이 포착되었고 내가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익명의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은지와의 면담을 요청했다. 내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들은 나를 무능한 아버지로 몰아가 은지의 양육권마저 빼앗으려 하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잔인함에 치를 떨었다. 그들에게는 자식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보다 한 가정의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것이 더 쉬운 일인 모양이었다. 나는 아동보호기관 직원들 앞에서 최대한 침착하게 은지가 겪었던 일을 설명했다. 은지를 향한 나의 사랑과 노력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그들은 형식적인 질문만 반복할 뿐이었다. 그들의 눈빛에서는 내 대한 불신과 함께 이런 아빠에게서 아이를 분리해야 한다는 듯한 판단이 읽혔다. 그날 밤 은지는 내게 불안한 얼굴로 물었다. 아빠, 나 이제 아빠랑 못 사는 거야? 내가 아빠한테 짐이 된 거야? 은지의 말에 나는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다. 나는 은지를 꽉 끌어안았다. 무슨 소리야, 우리 딸. 아빠는 은지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 아빠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은지 옆에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아빠가 다 해결할게.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은지를 안심시키려 애썼다. 나는 밤새도록 잠들지 못했다. 내가 그토록 평범한 삶을 원했지만 나의 과거는 결코 나를 놓아주지 않았다. 이제 나는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싸워야 했다. 나는 은지의 학교에 있던 정 선생님을 찾아갔다. 그녀는 내가 교무실에서 소리쳤을 때 유일하게 나를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봐 주었던 담임 선생님이었다. 그녀는 학교 측의 결정에 회의적이었던 듯했다. 정 선생님, 제게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까? 나는 정 선생님께 그동안 내가 겪었던 일들과 그들이 가진 권력으로 나를 압박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은지가 겪은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내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진심으로 설명했다. 정 선생님은 내 이야기를 듣는 내내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학교 측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듯했다. 김은지 학생이 겪은 일,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학교에 여러 번 건의했지만 가해 학생 부모들의 압력이 너무 강해서.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제 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겁니다. 선생님께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나는 정 선생님께 내가 수집한 증거 자료들을 보여주었다. 가해 학생들의 비행, 그리고 부모들이 이를 은폐하려 했던 정황들. 정 선생님은 자료들을 보며 경악했다. 이런 일이 정말 잔인하군요. 이 모든 증거가 있지만 그들은 권력으로 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 모든 진실을 밝히는 겁니다. 모든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들의 가면을 벗기고 싶습니다. 정 선생님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곧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김도진 씨. 제가 돕겠습니다. 하지만 저 혼자서는 힘들 겁니다. 학교의 명예가 걸린 일이라. 아닙니다. 선생님의 용기만 있다면 충분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나는 정 선생님께 교내에서 학부모 전체 회의를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이라는 명분으로. 정 선생님은 처음에는 난색을 표했지만 내가 가진 증거와 진심을 본 후에는
결국 나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며칠 후 학부모 전체 회의가 열렸다. 체육관은 학부모들과 교사들로 가득 찼다. 가해 학생들의 부모들도 예외 없이 참석했다. 그들은 여전히 오만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들은 내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터였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나를 깔아뭉개고 싶어 했던 상징적인 싸움터였다. 이곳에서 나는 무능하고 비상식적인 아버지로 낙인 찍힐 위기에 처해 있었다. 나는 학부모들 앞에 섰다. 내 옆에는 정 선생님이 서 있었지만 나는 철저히 혼자였다. 수많은 학부모들의 시선이 내게 꽂혔다. 그들의 눈에는 호기심, 불신, 그리고 내 대한 경멸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내 심장은 쿵쿵거렸지만 내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나는 특수부대 시절 수많은 작전에서 고독하게 임무를 수행했던 경험을 떠올렸다.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혼자였다. 오직 내 딸을 위한 싸움.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은지 학생의 아버지 김도진입니다. 내 목소리가 체육관 안에 울려 퍼졌다. 곳곳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된 것은 제 딸이 겪고 있는 학교 폭력 문제 때문입니다. 제 딸은 지난 몇 달간 같은 반 친구들로부터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당했습니다. 내 말이 끝나자마자 가해 학생 부모 중 한 명이 벌떡 일어섰다. 이지훈의 아버지였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공식적인 자리에서 감히 그런 허위 사실을 유포하다니. 당신 지금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고 싶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오만함으로 가득했다. 다른 가해 학생 부모들도 그를 거들었다. 맞아요. 자기 딸 관리를 못해서 그런 거지. 왜 남의 자식한테 누명을 씌워요? 카센터 아저씨가 뭘 안다고 이런 데 와서 설쳐요. 당신 같은 사람이 여기 올 자격이나 있습니까? 그들의 비난이 빗발쳤다. 수많은 학부모들의 시선이 다시 내게 꽂혔다. 나는 그들의 비난을 묵묵히 받아들였다. 나를 조롱하고 깔아뭉개려는 그들의 시선. 나는 내 딸이 매일 학교에서 겪었던 고통을 생각했다. 이 정도 비난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었다. 저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내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나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다. 이 USB에는 제 딸이 겪은 모든 폭력의 증거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 학생들과 그 부모님들의 목소리도 녹음되어 있습니다. 내 말이 끝나자 체육관 안은 술렁거렸다. 가해 학생 부모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들은 내가 증거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듯했다. 이지훈의 아버지가 소리쳤다. 무슨 증거? 다 조작된 거죠. 당신 지금 협박하는 겁니까? 나는 그의 말에 웃었다. 협박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제 딸의 고통을 알리고 싶을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오만함과 무책임을 세상에 알리고 싶을 뿐입니다. 나는 정 선생님께 USB를 건넸다. 정 선생님은 불안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고 스크린에 USB를 연결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준비한 영상 자료가 있습니다. 내 말이 끝나자 가해 학생 부모들은 더욱 흥분하여 소리쳤다. 안 돼. 저거 틀지 마. 다 조작된 거야. 그들은 정 선생님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이밀의 경위가 미리 배치해둔 사복 경찰관들이 그들을 제지했다. 이밀의 경위는 학부모 회의장에 미리 와 있었다. 그녀는 나의 계획을 알고 있었고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경찰력을 배치해 두었던 것이다. 그녀는 무심한 듯 학부모 회의를 지켜보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내가 그녀에게 보냈던 증거 자료들에 대한 확신으로 빛나고 있었다.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었다. 첫 번째 영상은 은지의 몸에 난 멍자국과 상처들을 찍은 사진이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다. 그리고 두 번째 영상은 이지훈, 박세준, 최유라가 은지를 둘러싸고 폭언을 퍼붓고 심지어는 돈을 빼앗는 장면이 담긴 것이었다. 이 영상은 내가 직접 확보한 것이 아니라 정 선생님이 학교 내부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은밀하게 확보해 준 것이었다. 정 선생님은 나를 돕기로 결심한 후 학교의 감시망을 피해 CCTV 영상을 복사해 두었던 것이다. 영상은 충격적이었다. 가해 학생들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되었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선명하게 들렸다. 그들은 은지에게 욕설을 퍼붓고 비웃고 심지어는 발로 차는 모습까지 담겨 있었다. 학부모들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다. 그리고 가해 학생 부모들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아이가 이토록 잔인한 행동을 저지를 줄은 몰랐던 듯했다. 혹은 알면서도 애써 외면했던 것일 수도 있었다. 이게 다 조작된 겁니다. 저건 저희 애들이 아니에요. 이지훈의 아버지가 소리쳤다. 하지만 나는 이미 그의 목소리를 녹음해 두었다. 당신 아들의 목소리는 제가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제게 했던 협박도요. 나는 그가 내게 했던 협박 녹음 파일을 틀었다. 그의 목소리가 체육관 안에 울려 퍼졌다. 얼마면 되겠습니까? 당신 같은 카센터 사장이 뭘 안다고. 그의 오만하고 비열한 목소리가 재생되자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분노가 폭발했다. 저런 인간들이 애들을 저렇게 키우는 거야. 자기 자식 보호한답시고 남의 자식한테 몹쓸 짓을 시키는 게 말이 돼? 비난의 목소리가 빗발쳤다. 가해 학생 부모들은 얼굴을 들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거짓의 성에 갇혀 있었다. 스크린에는 마지막 영상이 재생되었다. 최유라가 카페에서 친구들과 은지를 조롱하는 대화였다. 김은지, 그 거지 같은 년, 아빠 완전 카센터 아저씨던데. 웃겨 죽는 줄. 그녀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학부모들은 더욱 분노했다. 특히 그들의 재력과 지위를 과시하며 은지를 비하하는 내용에 학부모들은 경악했다. 나는 마이크를 들고 학부모들을 향해 말했다. 저는 그저 평범한 카센터 사장입니다. 돈도 권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목숨보다 소중한 딸이 있습니다. 제 딸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내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저는 이 자리에 복수를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이 아이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이런 비극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내 말이 끝나자 체육관 안은 숙연해졌다. 학부모들은 침묵했다. 그들의 눈빛은 내 대한 경멸에서 존경으로 그리고 깊은 동정심으로 바뀌었다. 그들은 내가 겪었던 고통과 나의 진심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가해 학생 부모들은 얼굴을 들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모두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다. 나는 가해 학생 부모들을 향해 무릎을 꿇었다. 차가운 체육관 바닥에 내 무릎이 닿는 순간 체육관 안은 다시 한번 술렁거렸다. 사람들은 경악했고 가해 학생 부모들은 당황했다. 당신들에게 복수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제 딸이 겪었던 고통을 당신들에게 전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내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제 딸은 당신들의 자식들 때문에 죽음의 문턱까지 갔습니다. 저는 한때 제 목숨보다
소중했던 사람을 잃었습니다. 저는 그 고통을 당신들도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자식들이 제대로 된 인간으로 자라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제발, 제발, 나는 한때 내가 지키지 못했던 아내와 동료들을 떠올렸다. 그들의 죽음 앞에서 느꼈던 무력감과 절망감. 나는 그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나는 그들이 그 고통을 이해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기를 바랐다. 나의 무릎 꿇음은 복수가 아닌 비극의 순환을 끊고자 하는 간절한 애원이었다. 나의 눈물은 약함의 표현이 아니었다. 그것은 상처받은 한 아버지의 절규이자 진정한 용기의 발현이었다. 그들은 내가 가진 힘을 보았지만 그들은 내가 가진 상처와 진심을 보지 못했다. 이제 그들은 나의 진심을 마주하고 있었다. 내가 무릎을 꿇은 순간 체육관 안은 죽은 듯 고요해졌다. 웅성거리던 소리도 비난하던 목소리도 모두 멈췄다. 모든 시선이 내게 꽂혔다. 가해 학생 부모들의 얼굴은 경악과 당황함,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수치심으로 물들었다. 그들은 예상치 못한 나의 행동에 충격을 받은 듯했다. 복수를 위해 달려들 줄 알았던 내가 오히려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 모습을 보이자 그들은 혼란스러워했다. 내 눈에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은지를 향한 아픔이자 과거에 내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향한 슬픔이었다. 동시에 그것은 그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나의 가장 진심 어린 메시지였다. 나는 내 목숨보다 소중했던 아내를 잃었다. 그녀는 내가 특수부대에서 복무할 때 내가 없는 동안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나는 그녀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평생 시달려왔다. 그리고 그 후유증으로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세상과 단절된 삶을 선택했던 것이다. 나의 무릎 꿇음은 단순한 애원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가장 깊은 상처를 드러내고 그들의 상처를 건드려 진정한 반성을 이끌어내려는 나의 마지막 시도였다. 최유라의 어머니는 내 모습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박세준의 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지훈의 아버지는 여전히 나를 노려봤지만 그의 눈에는 이전과 다른 혼란스러움이 섞여 있었다. 나의 진심이 그들의 얼어붙은 심장을 조금이나마 녹인 것일까? 그때 학부모들 사이에서 한숨과 함께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은지의 고통에 공감하고 나의 절규에 마음 아파했다. 어떤 학부모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기도 했다. 그들은 이제 내가 말하는 진실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나는 다시 한번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제 딸이 겪은 고통이 이 자리에 누구에게도 어떤 아이에게도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발 당신들의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쳐 주십시오.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괴물이 되지 않도록 제발 부탁드립니다. 내 말이 끝나자 체육관 안은 정적에 잠겼다. 그리고 곧이어 여기저기서 박수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몇몇 학부모들이 조심스럽게 박수를 쳤지만 이내 그 박수 소리는 체육관 전체를 가득 채웠다. 그들의 박수는 내에 대한 지지이자 정의를 향한 염원이었다. 나는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였다. 그들의 박수 소리가 내 상처받은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해주는 듯했다. 그때 이밀의 경위가 내게 다가와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다. 그녀의 눈빛은 내 대한 깊은 존경심으로 빛나고 있었다. 김도진 씨, 이제 괜찮습니다. 당신의 진심이 모두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내게는 큰 위로가 되었다. 이밀의 경위는 학부모들에게 다가가 앞으로의 수사 진행 상황과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그녀는 내게서 받은 증거 자료들을 바탕으로 가해 학생들과 그 부모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가해 학생 부모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이지훈의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얼굴은 피곤함과 함께 패배감으로 얼룩져 있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제 아들이 이런 짓을 저지를 줄은. 제가 부모로서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의 오만함이 사라진 채 후회와 죄책감으로 가득했다. 박세준의 아버지와 최유라의 어머니도 고개를 숙였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잘못을 부정할 수 없었다. 대중의 시선과 법의 심판 앞에서 그들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 학부모 회의는 그렇게 끝이 났다. 나는 이밀의 경위와 함께 교장실로 향했다. 교장은 내게 미안함과 함께 존경심이 담긴 눈빛으로 고개를 숙였다. 김도진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학교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학교 폭력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은지 학생에게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나는 그들의 사과를 받아들였다. 중요한 것은 진심이었다. 그들은 이제야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변화하려 하고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 피해 학생 보호 시스템 구축, 그리고 가해 학생에 대한 엄정한 처벌. 그들은 나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였다. 며칠 후 사건의 여파는 거셌다. 가해 학생들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통해 엄중한 징계를 받았다. 이지훈은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고 박세준과 최유라도 정학 처분과 함께 특별 교육을 이수해야 했다. 그들의 부모들 또한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았다. 이지훈의 아버지는 로펌 대표직에서 물러났고 박세준의 건설회사도 불매운동의 대상이 되었다. 최유라의 어머니는 연예기획사 실장 자리에서 해고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과 돈으로 진실을 덮으려 했던 대가를 톡톡히 치렀다. 그들의 몰락은 사회에 큰 경종을 울렸다. 은지는 학교로 돌아갔다. 처음에는 불안해했지만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따뜻한 관심 속에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다. 특히 정 선생님은 은지에게 특별히 신경 써주었고 은지는 다시 밝은 미소를 되찾을 수 있었다. 나는 은지의 변화를 보며 안도했다. 그녀의 상처는 완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그녀는 다시 빛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내 카센터는 다시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아버지가 용감하게 싸워 이겼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찾아왔다. 그들은 단순히 차를 고치러 오는 것이 아니라 내게 위로와 격려를 건네고 싶어 했다. 나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다. 어느 날 저녁 이밀의 경위가 카센터로 나를 찾아왔다. 그녀는 내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다. 김도진 씨, 정말 대단하십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이 사건은 제대로 해결되지 못했을 겁니다. 당신은 정말 진정한 영웅입니다. 영웅이란요. 저는 그저 내 딸을 지키려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누군가를 잃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나는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내 손목의 흉터는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고통스럽지만은 않았다. 김도진 씨의 행동은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학교 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졌고 많은 부모들이 자신의 아이들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이 사회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밀의 경위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같은 아픔을 겪는 부모들이 많을 겁니다. 그들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나는 이밀의 경위를 바라봤다.
나의 싸움은 끝났지만 또 다른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다. 이밀의 경위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마침 경찰청에서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한 수호천사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 피해 학생들과 그 가족들을 지원하고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이죠. 김도진 씨의 경험과 통찰력이 이 프로젝트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공식적인 고문으로 활동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나는 놀랐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이 바로 내가 찾던 길이었다. 내 딸을 지켜낸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아이들을 돕는 것. 이것이 내가 과거의 죄책감을 씻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는 방법일 터였다. 기꺼이 하겠습니다. 나는 이밀의 경위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다. 그녀는 내게 단순한 도움을 준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내가 다시 세상 속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고, 내게 새로운 목적을 주었다. 우리는 함께 따뜻한 차를 마셨다. 차가운 바람이 카센터 문틈으로 새어 들어왔지만 우리의 마음은 따뜻함으로 가득 찼다. 밤이 깊어지고 은지는 옆방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나는 그녀의 잠든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이제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불안이나 공포가 보이지 않았다. 평화롭고 행복해 보였다. 나는 은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내 손은 여전히 기름때와 흉터로 가득했지만 이제는 이 손으로 누군가를 보호하고 누군가를 치유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 나는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어 사는 그림자가 아니었다. 나는 내 딸을 위해 싸웠고 그 과정에서 나 자신을 되찾았다. 나의 과거는 여전히 아프지만 이제 그 아픔은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었다. 나는 나의 두 번째 인생을 시작하고 있었다. 나는 수호천사 프로젝트의 고문직을 수락했다. 카센터는 내 생계의 기반이자 마음의 안식처였지만 이제 내 삶은 은지를 넘어 더 큰 의미를 갖게 되었다. 학교 폭력으로 고통받는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 그것이 내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나를 찾아가는 길이라고 믿었다. 이밀의 경위는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로서 나와 긴밀하게 협력했다. 그녀는 나의 경험과 통찰력을 높이 평가했고 나는 그녀의 냉철한 판단력과 뜨거운 정의감에 감탄했다. 프로젝트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첫 번째 과제는 학교 폭력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피해 학생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었다. 나는 이밀의 경위와 함께 여러 학교와 상담센터를 방문했다. 그곳에서 나는 수많은 은지들을 만났다.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아이들, 그리고 절망감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부모들. 그들의 모습은 과거의 내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내가 707 특임대 출신이라는 사실은 숨겼다. 단지 평범한 카센터 사장이자 학교 폭력 피해 학생의 아버지로서 내가 어떻게 싸웠고 무엇을 얻었는지를 진심으로 이야기했다. 나의 이야기는 그들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주었다. 김도진 씨 덕분에 저희도 힘을 낼 수 있었어요. 혼자서는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았는데 김도진 씨 이야기를 들으니 용기가 생기네요.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나는 이제 그들에게 단순한 아버지가 아닌 길잡이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모든 일이 순탄했던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학교 폭력의 실체를 외면하려 하거나 가해 학생들을 옹호하려는 세력들이 존재했다. 특히 박준영 사건으로 인해 사회적 비난을 받았던 이지훈, 박세준, 최유라의 부모들은 자신들의 몰락에 대한 분노를 내게 돌리려 했다. 그들은 언론과 여론을 조작하여 나를 비방하고 내가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며 여론몰이를 했다. 그 김도진이라는 사람, 특수부대 출신이라더니
역시 폭력적인 기질을 못 버린 모양이야. 자기가 영웅인 줄 아는 것 같던데 결국엔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해서 더 큰 문제를 일으켰잖아. 나는 그들의 비난에 흔들리지 않았다. 이밀의 경위는 그들의 음모를 파악하고 언론의 반박 자료를 배포하며 나를 보호해 주었다. 우리는 여론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우리의 일을 해나갔다. 어느 날 수호천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을 위한 공개 상담 세션이 열렸다. 나는 이 자리에 강사로 초청되었다. 체육관은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가득 메웠다. 그들 중에는 과거 나를 비난했던 학부모들도 있었다. 나는 마이크를 잡고 단상에 섰다. 내 눈앞에는 수많은 은지들이 앉아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여전히 두려움과 상처가 가득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도진입니다.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학교 폭력 피해 학생의 아버지입니다. 나는 내 이야기를 담담하게 시작했다. 은지가 겪었던 고통, 내가 느꼈던 절망,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헤쳐나왔는지를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내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내 이야기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특히 스탄지란 무릎을 꿇었던 순간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많은 분들이 제가 복수심에 가득 차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저 또한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낳을 뿐이라는 것을요.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을 둘러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혼란스러움과 함께 호기심이 서려 있었다. 저는 그들의 부모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제 딸이 겪었던 고통을 그들에게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제가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아픔을 그들도 알기를 바랐습니다. 내 말이 끝나자 체육관 안은 숙연해졌다. 그리고 한 학부모가 손을 들었다. 김도진 씨, 저는 당신이 무릎 꿇었을 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복수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 당신의 이야기를 들으니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당신의 용기와 진심의 박수를 보냅니다. 그의 말에 여기저기서 고개를 끄덕이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들의 반응에 안도했다. 나의 진심이 이제야 그들에게 전달되고 있었다. 상담 세션이 끝난 후 나는 수많은 학부모들과 아이들에게 둘러싸였다. 그들은 내게 도움을 요청했고 나는 그들의 손을 잡고 위로와 조언을 건넸다. 그날 나는 수많은 새로운 인연들을 만났다. 그들은 나의 새로운 가족이 되어 주었다. 하지만 나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박준영의 잔당들은 여전히 사회 곳곳에 숨어 있었다. 그들은 그림자 프로젝트의 잔재를 이용해 새로운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이밀의 경위는 그들의 움직임을 포착했고 우리 팀은 그들의 뒤를 쫓기 시작했다. 나는 내가 수집했던 정보들과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들의 은신처와 계획을 분석했다. 어느 날 밤 나는 은지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이제 많이 성장했고 자신이 겪었던 일을 이해할 만큼 강해졌다. 나는 은지의 손을 잡고 내가 707 특임대 출신이라는 사실, 그리고 아내가 어떻게 세상을 떠났는지, 내가 왜 이 모든 싸움을 시작했는지를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었다. 은지는 내 이야기를 듣는 내내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내가 겪었던 고통과 희생에 마음 아파했다. 아빠, 나 때문에 아빠가 힘들어한 거야. 아빠가 그렇게 아픈 사람이었는지 몰랐어. 나는 은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니야, 은지야. 너는 아빠의 희망이야. 너 덕분에 아빠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 너는 아빠에게 가장 큰 선물이야. 은지는 내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더욱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다. 은지는 이제 내가 숨겨왔던 과거의 짐을 함께 나누어 짊어질 만큼 강인해졌다. 며칠 후 이밀의 경위로부터 긴급 연락이 왔다. 박준영의 잔당들이 그림자 프로젝트의 마지막 실험체를 빼돌려 해외로 밀반출하려 한다는 정보였다. 그 실험체는 인간과 동물의 유전자를 결합한 극도로 위험한 생체 병기였다. 그들은 이 실험체를 이용해 새로운 범죄를 계획하고 있었다. 김도진 씨, 이 작전은 매우 위험합니다. 특수부대 출신이신 김도진 씨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이밀의 경위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내 안에 특수부대 본능이 다시금 깨어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폭력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위험한 존재를 막고 무고한 생명들을 보호하기 위한 싸움이었다. 준비되었습니다, 경위님. 제가 가겠습니다. 나는 은지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녀가 안전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는 마지막 싸움에 나서야 했다. 나는 낡은 작업복을 벗고 과거 특수부대 시절 입었던 전투복을 꺼냈다. 오랫동안 옷장 속에 잠들어 있던 전투복은 여전히 내 몸에 딱 맞았다. 나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았다. 내 눈빛은 다시 날카로워졌다. 나는 다시 707 특임대 김도진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복수를 위한 분노가 아닌 사랑과 정의를 위한 결연한 의지가 내 눈빛에 담겨 있었다. 작전은 야심한 밤에 시작되었다. 우리는 항구로 향했다. 어둠이 짙게 깔린 항구에는 대형 화물선 한 척이 정박해 있었다. 박준영의 잔당들이 실험체를 싣고 해외로 도주하려는 계획이었다. 나는 이밀의 경위가 이끄는 특수경찰팀과 함께 화물선에 잠입했다. 화물선 내부는 복잡하고 어두웠다. 우리는 은밀하게 움직였다. 곳곳에 경비원들이 배치되어 있었지만 나의 눈에는 그들의 움직임이 훤히 보였다. 나는 특수부대 시절 익혔던 잠입 기술을 이용해 경비원들을 무력화시켰다. 내 몸은 오랜 공백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민첩함과 강인함을 잃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는 화물칸에 도착했다. 화물칸 안에는 거대한 철창이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섬뜩한 모습의 생명체가 갇혀 있었다. 그것은 박준영이 말했던 생체 병기였다. 인간과 동물의 유전자가 뒤섞여 기형적으로 변형된 존재. 그 생명체의 눈에는 고통과 함께 광기가 서려 있었다. 나는 그 생명체를 보자마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박준영의 잔혹한 실험의 최종 결과물이었다. 그때 화물칸 문이 열리고 박준영의 잔당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우리가 침입한 것을 눈치챈 듯했다. 그들은 총을 겨누며 우리에게 소리쳤다. 멈춰, 움직이면 저 괴물을 풀어버릴 거다. 그들은 생체 병기를 위협수단으로 사용하려 했다.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 괴물이 풀려난다면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될 수 있었다. 나는 순식간에 몸을 날려 그들에게 달려들었다. 총알이 빗발쳤지만 나는 그림자처럼 그들을 피하며 제압했다. 내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다. 나는 한 명씩 그들을 쓰러뜨렸다. 마지막 남은 한 명이 생체 병기가 갇힌 철창문을 열려고 했다. 나는 전속력으로 그에게 달려갔다. 안 돼. 멈춰. 내가 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는 이미 버튼을 누른 후였다. 철창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다. 생체 병기가 철창 안에서 으르렁거렸다. 나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철창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는 소리가 화물칸 전체에 섬뜩하게 울려 퍼졌다. 생체 병기는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내며 그 기형적인 몸을 일으켰다. 그것은 마치 악몽에서 튀어나온 듯한 형상이었다. 인간의 형태를 잃고 뒤틀린 근육과 날카로운 발톱,
그리고 섬뜩하게 빛나는 눈동자. 박준영의 광기 어린 집착이 만들어낸 비극적인 결과물이었다. 내 안에서는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슬픔이 치밀어 올랐다. 저 존재 또한 한때는 평범한 생명이었을 텐데 마지막 남은 잔당은 철창문을 완전히 열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나는 망설일 틈도 없이 몸을 던졌다. 총성이 울렸지만 나는 본능적으로 총알을 피하며 그의 손목을 낚아챘다. 그가 비명을 지르며 나를 놓으려 했지만 나는 특수부대 시절 익혔던 기술로 그의 손목을 완전히 제압했다. 그의 손에서 철창문을 열던 리모컨이 떨어져 나갔다. 나는 리모컨을 발로 차 멀리 날려버렸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철창문은 절반쯤 열려 있었고 생체병기는 그 틈으로 머리를 내밀며 으르렁거렸다. 나는 생체병기를 마주했다. 녀석의 눈빛은 증오와 고통으로 가득했다. 나는 직감적으로 녀석이 단순한 괴물이 아니라 통제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는 존재임을 깨달았다. 녀석을 완전히 통제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 위험했다. 그때 이밀의 경위가 이끄는 특수경찰팀이 화물칸 안으로 진입했다. 그들은 생체병기의 존재에 경악했지만 침착하게 총을 겨눴다. 김도진 씨, 뒤로 물러서세요. 위험합니다. 이밀의 경위가 소리쳤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저 녀석은 단순한 짐승이 아닙니다. 저건 박준영의 실험체입니다. 함부로 총을 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생체병기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내 안의 수의사 본능이 깨어났다. 저 녀석은 두려움과 고통에 사로잡혀 있었다. 녀석의 눈동자 속에서 희미하게 인간적인 감정이 느껴졌다. 녀석은 자신을 구원해줄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했다. 생체병기는 내가 다가가자 더욱 격렬하게 으르렁거렸다. 날카로운 발톱이 철창을 긁었고 녀석의 입에서는 거친 숨소리가 뿜어져 나왔다.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과거 707 특임대에서 맹수들을 상대했던 경험이 떠올랐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두려움이 아닌 진정성이었다. 진정해. 넌 혼자가 아니야. 이제 아무도 널 해치지 않아. 나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며 천천히 손을 뻗었다. 나의 손은 기름때 묻고 흉터 가득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이 되고 싶었다. 생체병기는 내 손을 보며 망설이는 듯했다. 녀석의 눈동자에 잠시 혼란스러움이 스쳤다. 그 틈을 타 박준영의 잔당 중 한 명이 내게 달려들었다. 그는 나를 넘어뜨리고 생체병기를 완전히 풀어주려 했다. 나는 그의 공격을 막아냈지만 생체병기는 더욱 흥분하며 철창 밖으로 뛰쳐나오려 했다. 이밀의 경위와 경찰팀이 그를 제압하려 했지만 그는 극도로 격렬하게 저항했다. 이 괴물을 풀어내야 해. 이건 박준영 박사님의 마지막 걸작이라고. 그가 소리쳤다. 나는 분노에 사로잡혔다. 저들은 저 잔혹한 실험의 결과물을 여전히 걸작이라 부르고 있었다. 나는 순식간에 그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내리쳤다. 그는 정신을 잃었다. 하지만 생체병기는 이미 철창 밖으로 반쯤 몸을 내밀고 있었다. 녀석의 눈빛은 광기로 가득했다. 녀석은 나를 향해 달려들려 했다.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나는 녀석의 목덜미를 잡고 온몸의 힘을 다해 녀석을 다시 철창 안으로 밀어 넣었다. 녀석의 힘은 엄청났지만 나는 특수부대 시절 단련된 힘과 기술로 녀석을 제압하려 했다. 그때였다. 녀석의 목덜미에서 희미한 마이크로칩이 눈에 들어왔다. 은지를 위해 수집했던 증거 자료에서 보았던 박준영이 새벽별에게 심었던 것과 같은 종류의 칩이었다. 나는 녀석의 고통이 단순히 유전자 변형 때문이 아니라 이 칩을 통해 박준영이 녀석을 원격으로 조종하고 있었기 때문임을 직감했다. 저 칩 때문입니다.
저 칩을 제거해야 합니다. 내가 이밀의 경위에게 소리쳤다. 이밀의 경위는 내 말을 듣자마자 의료용 칼을 꺼내 들었다. 그녀는 내가 생체 병기를 제압하고 있는 틈을 타 녀석의 목덜미에 박혀있는 칩을 정확하게 제거했다. 칩이 제거되자 생체 병기의 몸이 경련하기 시작했다. 녀석의 눈빛에서 광기가 사라지고 대신 깊은 슬픔과 고통이 서려 있었다. 녀석은 더 이상 으르렁거리지 않았다. 그저 흐느끼는 듯한 소리를 낼 뿐이었다. 녀석은 고통받는 생명체였다. 나는 녀석을 꽉 끌어안았다. 녀석의 몸은 여전히 뒤틀려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위협적이지 않았다. 그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대한 생명체일 뿐이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나는 녀석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녀석은 내 손길에 몸을 맡긴 채 조용히 흐느꼈다. 그때 화물선 갑판에서 요란한 비상벨이 울렸다. 박준영의 잔당들이 마지막 발악으로 화물선을 폭파하려 한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였다. 이밀의 경위가 다급하게 소리쳤다. 모두 철수하라. 배가 폭파될 겁니다. 경찰팀은 철창 안에 갇힌 생체 병기를 두고 망설였다. 녀석을 데리고 가기에는 너무나도 위험한 존재였다. 하지만 나는 녀석을 버리고 갈 수 없었다. 녀석은 박준영의 마지막 희생양이었다. 녀석 또한 구원받을 권리가 있었다. 내가 데리고 가겠습니다. 먼저 나가세요. 내가 소리쳤다. 혼자서는 위험합니다, 김도진 씨. 이밀의 경위가 나를 말렸다. 괜찮습니다. 저는 이 녀석을 구할 겁니다. 반드시. 나는 생체 병기의 목줄을 찾아 녀석의 몸에 묶었다. 녀석은 순순히 나를 따랐다. 우리는 화물칸을 빠져나와 갑판으로 향했다. 폭발까지 남은 시간은 얼마 없었다. 화물선 전체에서 경고음이 울려 퍼졌고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갑판 위에는 이밀의 경위와 경찰팀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나를 보자마자 달려와 생체 병기를 함께 제압하려 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녀석은 이제 진정했습니다. 생체 병기는 내게 몸을 기댄 채 나의 지시에 따라 조용히 걸었다. 그 모습에 모두가 놀랐다. 우리는 구명정에 몸을 실었다. 화물선은 이미 폭발의 카운트다운을 시작하고 있었다. 나는 생체 병기와 함께 구명정에 올라탔다. 구명정이 화물선에서 멀어지는 순간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화물선은 불덩이가 되어 바닷속으로 가라앉았다. 나는 마지막까지 화물선을 바라봤다. 그곳에는 박준영의 모든 광기와 악행이 함께 수장되었다. 우리는 무사히 육지로 돌아왔다. 생체 병기는 곧바로 특수보호시설로 이송되었다. 나는 녀석을 보러 갔다. 녀석은 여전히 고통스러워했지만 이제 더 이상 광기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다. 나는 녀석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다짐했다. 며칠 후 박준영 사건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그림자 프로젝트의 실체와 생체 병기의 존재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박준영은 가중 처벌을 받았고 그의 모든 재산은 몰수되었다. 그의 추종자들도 엄중한 처벌을 받았다. 정의는 마침내 완벽하게 실현되었다. 나는 영웅이 되었다. 언론은 나를 조용한 영웅이라 불렀고 나의 이야기는 전국에 퍼져나갔다. 하지만 나는 그런 칭호에 관심이 없었다. 나는 그저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다. 내 딸을 지키고 무고한 생명들을 구하고 정의를 세우는 것. 어느 날 은지가 나에게 다가와 작은 손을 잡았다. 아빠, 정말 멋있어. 나는 아빠 같은 아빠가 있어서 너무 자랑스러워. 은지의 말에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그녀의 작은 손이 내 상처 가득한 손을 감쌌다. 나는 은지를 꽉 끌어안았다. 그녀는 이제 완전히 회복되었다.
밝고 명랑했던 예전의 은지로 돌아왔다. 그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어 살지 않는다. 나의 과거는 여전히 아물지 않은 상처로 남아있지만 이제 그 상처는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강하게 만들고 더 나은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세상을 돕고 정의를 위해 싸울 것이다. 그리고 나의 옆에는 나를 믿고 사랑하는 은지가 있었다. 우리는 이제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다. 시간은 흘렀고 나는 이제 김도진으로서의 삶에 완전히 정착했다. 카센터는 여전히 나의 주된 일터였지만 내 삶의 대부분은 수호천사 프로젝트에 할애되었다. 이밀의 경위는 나의 든든한 조력자이자 동료였다. 우리는 함께 학교 폭력으로 고통받는 아이들과 부모들을 만났고 그들의 목소리가 세상에 전달되도록 도왔다. 경찰청은 우리의 노력에 힘입어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을 전국적으로 확대했고 피해 학생들을 위한 전문 상담 인력을 늘렸다. 나의 이야기는 수많은 강연과 인터뷰를 통해 알려졌고 나는 이제 조용한 영웅이라는 별명과 함께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되었다. 물론 여전히 나의 과거를 알거나 나를 비난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박준영의 잔당들은 사회 곳곳에 숨어 끊임없이 나의 명예를 훼손하려 했고 과거 학교폭력 가해자들의 부모들도 나를 향한 적개심을 거두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들의 공격에 흔들리지 않았다. 내 곁에는 나를 믿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었고 무엇보다 나의 가장 큰 힘은 내 딸 은지였다. 은지는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혀 있지 않았다.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찬 아름다운 소녀로 성장했다. 그녀는 학교 폭력 예방 캠페인에 자발적으로 참여했고 친구들 사이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나서서 돕는 용감한 아이가 되었다. 은지는 때때로 내게 이렇게 말했다. 아빠 덕분에 제가 이렇게 컸어요. 저도 아빠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심장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김민준 교수님은 기적적으로 회복하여 병원을 퇴원했다. 그는 여전히 박준영의 실험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고통받았지만 나의 헌신적인 간호와 끊임없는 재활치료 덕분에 점차 건강을 되찾았다. 교수님은 과거의 명예와 학문적 업적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나와 함께 동물보호소에서 유전자 변형으로 고통받는 동물들을 치유하는 연구에 매진했다. 그의 연구는 단순한 학문이 아닌 생명에 대한 깊은 존중과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었다. 그는 이제 고통받는 생명들을 치유하는 진정한 수호천사가 되었다. 우리 형제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더욱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다. 나는 여전히 사회복지시설에 정기적으로 방문했다. 고아원 아이들은 이제 나를 삼촌이라 부르며 따랐고 나는 그들에게 낡은 자전거를 고쳐주거나 함께 운동을 하며 삶의 즐거움을 나누었다. 그들에게는 내 딸 은지처럼 밝고 건강하게 자랄 권리가 있었다. 나는 그들의 작은 웃음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의미를 찾았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나는 은지와 함께 차를 몰고 외곽의 한적한 시골 마을로 향했다. 그곳에는 새로 지어진 므르치옹 새벽별 보호소가 있었다. 박준영의 재산을 몰수하여 설립된 이 보호소는 유전자 조작으로 인해 고통받았던 동물들을 위한 안식처였다. 이곳은 김민준 교수님의 오랜 꿈이 현실이 된 곳이자 나와 은지 그리고 모든 고통받은 생명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상징하는 곳이었다. 보호소 마당에는 다양한 동물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그들 중에는 과거 생체병기로 변형될 뻔했던 철창 속에서 고통받던 생명체도 있었다. 녀석은 이제 온순해진 모습으로 마당을 거닐고 있었다. 나는 녀석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녀석의 눈빛은 더 이상 광기가 아닌 평화로움으로 가득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이뤄낸 기적이었다. 나는 보호소 한쪽에서 은지와 함께 뛰어노는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그들 중에는 학교 폭력 피해를 겪었던 아이들도 있었고 사회복지시설에서 온 아이들도 있었다. 은지는 그들에게 웃음꽃을 피우며 함께 뛰어놀고 있었다. 그녀의 밝은 미소는 내 마음을 가득 채웠다. 나는 은지의 어깨를 감쌌다. 아빠, 정말 좋아요. 여기가 정말 좋아요. 은지의 목소리에는 행복이 가득했다. 나는 은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아빠도 좋아. 이곳에서 많은 생명들이 치유받고 새로운 삶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나는 저 멀리 지는 석양을 바라보았다. 붉게 물든 하늘은 마치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미래를 약속하는 듯 했다. 내 삶은 고통과 시련으로 가득했지만 결국 나는 이 모든 것을 통해 진정한 나를 찾았다. 707 특임대 출신으로서의 강인함과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의 따뜻한 사랑.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 나는 더욱 완전한 존재가 되었다. 나는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어 사는 그림자가 아니었다. 나는 세상으로 나아와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되었다. 내 손목의 흉터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이제 그것은 아픔의 상징이 아닌 내가 겪었던 모든 시련을 이겨낸 용기와 지혜의 흔적이었다. 나와 은지, 그리고 김민준 교수님, 이밀의 경위. 우리는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의 이야기는 비록 끝나지만 또 다른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정의를 위해 싸울 용기를 불어넣을 것이었다. 우리 모두는 삶의 두 번째 봄을 맞이하고 있었다. 평화롭고 의미 있고 희망찬 봄을. 그날 한 평범한 카센터 사장이 딸의 학교 폭력 가해자들을 찾아갔을 때 그는 복수 대신 무릎을 꿇었습니다. 모두가 경악했지만 그 무릎 꿇음은 가장 강력한 외침이자 가장 깊은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세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어쩌면 이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없는 감동과 전율을 느끼셨을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 어딘가에는 여전히 김도진 같은 조용한 영웅들이 존재하고 그들은 당신의 기대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정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주변에도 김도진 같은 용기 있는 누군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라면 이 세상은 더욱 아름다운 곳이 될 것입니다.